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대북 특사단이 조금 전에 평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번 특사단이 그 일정과 의제를 오늘 가서 이제 조율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화로 오랫동안 그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유엔 총회에서 만나서 더 속 깊은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북미 간의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특사단이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많이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이루어지면 보다 더 한층 격이 높은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 간에도 경제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정상회담의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총그룹, 또 경총,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성장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출발에 앞서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의 당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추석에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정부의 그 사전 준비를 하도록 정부에다 촉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이번 추석이 풍요롭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주 폭염이 있고 또 태풍도 일부 지나가고 그래서 농작물 작황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을 잘 조절해서 그 국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남북 정상회담 특사단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귀한 성과를 가지고 귀환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일각은 여전히 비준 동의에 부정적입니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남북 합의들이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갖췄더라면 남북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국회도 남북관계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도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기준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남북 정상회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가 지난 3일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분야는 자동차입니다. 개정안에는 미국 측이 요구해왔던 몇몇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산 픽업 트럭 관세 철폐 시한을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출 허용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보험무역 규제에 대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개정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FTA 개정안에 미국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음을 미국 정부에 이해시킬 명분을 갖추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 잠정 합의한 나프타 개정안과 비교할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성과도 많습니다.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원산지 비중을 현재 62.5%에서 75%로 높여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려면 부품 4개 가운데 3개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산 부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우리는 미국산 부품 비중을 확대하라는 미국 정부 요구에 대해 현행 원산지 부품 비중인 35%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결과로 미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가 미국 경제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도 적극 알려야 됩니다. 이번에 한미 FTA 개정을 지렛대로 삼아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를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국회도 통상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 2015년에 대법원이 일선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10억 원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서 전액 인출한 후 이를 인편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해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까지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업으로 해야 되는 사법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횡령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법원개혁은 이제 제대로 시작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역시 하루빨리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법원개혁에 나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당부드립니다. 하루빨리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서 국회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 전원이 사개특위 조속 구성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역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소화형 이산화탄소가 유출돼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또다시 논란이 된 것이 바로 늑장 신고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쪽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서 삼성전자에 수차례 확인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늑장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3년, 2014년 삼성전자 화성 수원 사업장의 유해물질 누출 사고 때도 역시 늑장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수사돼야 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용인이 된다면은 안전사고, 기업범죄 이런 것들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를 처벌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될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방북 특사단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공동번영, 민족 공동번영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의 한 아픈 상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의 어떤 연장선 위에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다 더 떳떳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언질, 그러니까 적어도 비핵화 어떤 일정에 대한 언질을 받아오고 또 기대합니다. 그것이 뉴욕에서 9월 말 종전선언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짜뉴스 대책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여야가 이 문제에 이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너무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 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재빨리 인터넷에 삭제가 되는데 가짜뉴스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의 문제 때문에 입법 논의가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데 최소한 다음 4가지 정도만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로 어떤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두 번째는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가운데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세 번째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공표하고 지역이나 성별 비하 또는 모욕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 이 4가지에만 우선 동의를 해주면 논의가 굉장히 진전돼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야당에게 거듭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선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서산 사건 수령 18명이 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낸 재심 청구 사건을 받아들여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잘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70년 전 당시 새삼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새삼 수형인들의 피맺힌 억울함을 이 재심 개시 결정으로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진심으로 우리가 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3 사건 관련자들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인해가지고 공직 취업 등에 제한을 당하는 참으로 말 못할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1999년에 찾아진 명부에 따르면은 4.3 수용인들이 2,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은 대부분 행방불명되고 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생존자로 신고된 인원이 3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분들도 이 여러 가지 장애를 겪다가 좀 돌아가시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 생존자 한 명 한 명은 후손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연좌제로 인해가지고 공직 취업에 제한을 받고, 그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후손들 본인들 아니면은 이 고통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살 수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일본으로 밀항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정치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개정안에 제주 4.3 수용연에 대해 진행한 군사회의 재판 일체를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작업 약차를 가해서 제주 4.3으로서 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에 대해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우리 사회가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4.3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이번 2차 대북 특사단 파견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주가 하락,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단기 투자 자금 유출, 시장 금리 하락, 물가 하락, 산업 생산성의 감소 등의 금융 경제 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이 2-3개월 후까지 물가와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10% 완화되면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8억 달러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금융 변수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파급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은 한국 전쟁의 연내 종전선언,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이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본 의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27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암 투병 중이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틀 전에 하신 빗속에서 이른 시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그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연내까지 해결한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연내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좀 조속히 이걸 해산하는데 좀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위를 직접 하시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T는 이미 2015년 12월 28일 그 한일 합의의 내용과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는 화해치유재단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도 조속히 해산하는 것이 그 TFT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재단의 이사들도 그 사의를 다 표명을 했고, 당연직 이사, 여성가족부하고 외교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당연직 이사 3명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또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물론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재단의 해산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이 재단은 아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에서 받은 위로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달 2,800만 원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정부도 그 일본에서 받은 소위 위로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돌려주기 위해서 그 전액 충당금을 이미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03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반환하고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좀 더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10억 원을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화유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조속히 굴욕의 피해자들을 고려해서 해산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